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업이든 이직이든 투자든 공부든 어떤 새로운 도전이든 간에 지금 당장 입을 다무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200년 전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꿰뚫어본 천재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경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타인의 질투와 허영심은 당신이 성공하기도 전에 끔찍한 방해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인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꿈이 있으면 크게 말해라. 목표가 있으면 주변에 선언해라.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야 실천하게 된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입을 닫아라. 왜 그런 걸까요? 그는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을 정면으로 마주한 철학자입니다. 그가 본 인간의 본성, 그 핵심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나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아이디어가 정말 좋거든.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친구의 표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웃고 있을 겁니다. 축하한다고 할 겁니다. 대단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가셔.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보다 잘 되면 어쩌지? 제가 성공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여전히 이 자리인데 쟤만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격 좋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조차도 이런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인간이라는 종의 본능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질투심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끈질기고 집요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질투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곧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질투는 다른 형태로 변장합니다. 충고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변장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야,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겠어? 그거 리스크가 크지 않아? 좀 더 안정적인 걸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조언입니다.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쇼펜하우어는 꿰뚫어 봤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닙니다. 그건 질투가 걱정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가 다치면 어떡해? 라는 말로 포장된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이겁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말하는 본인조차 자기 안에서 걱정과 질투가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는 19세기 독일입니다. 그 시대에도 인간의 질투는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이 그 질투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철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서점에서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처박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 중 하나를 명확히 짚었습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를 장악하고 있던 헤겔과 그의 추종자들이 쇼펜하우어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헤겔은 당시 베를린 대학의 스타 교수였습니다. 독일 철학의 황제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을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이야말로 진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에는 학생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헤겔의 강의실은 학생들로 넘쳐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질투와 배제가 진실을 얼마나 오랫동안 묻어버릴 수 있는지를. 이 경험이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의 질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심어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거의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혼자 살면서 책을 쓰고 푸들 한 마리와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의 철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60대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의 30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년 동안 쇼펜하우어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계획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철학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침묵의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떠들지 말고 실행하라. 보여주지 말고 완성하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타인의 질투와 허영심이라는 표현에서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질투는 알겠는데 허영심은 왜 나올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허영심을 질투와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습니다. 허영심이란 자기가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허영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나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성공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돋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허영심이 위협받습니다. 내가 제일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질투를 낳고 그 질투가 방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해결책은 도덕적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질투하지 말자. 서로 응원하자.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해결책은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질투한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 그 질투가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입을 다물면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통이 많은 시대입니다. SNS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 일상을 남들에게 보여줍니다.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시대를 보았다면 경악했을 겁니다. 미쳤군. 이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스스로 전 세계에 방송하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사업 시작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고 칩시다. 좋아요가 달리고 축하 댓글이 달리고 화이팅이라는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좋아요 누른 사람들 중에 진심으로 당신이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축하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
당신이 실패하면 은근히 안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불편한 질문이지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이 뭔가를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안 됐다는 마음 한편에 살짝 안도감이 스친 적 없으십니까?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도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목표의 사회적 현실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뉴욕대학교의 심리학자 피터 고리처의 연구가 유명한데 그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자기 목표를 남에게 말한 사람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가 이미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보상회로가 작동합니다. 마치 이미 성공한 것 같은 쾌감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줄어듭니다. 왜 힘들게 할 필요가 있지? 이미 기분이 좋은데.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것을 이미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실험실이 필요 없었습니다. 통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인간을 관찰하고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철학자의 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끔찍한 방해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경우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고 사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말했다가 그 사람이 먼저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계획을 들은 사람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방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흔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정적 의견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그거 정말 될까? 요즘 그런 걸로 돈 벌기 힘들지 않아? 다른 사람들도 다 실패했던데.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확신은 조금씩 흔들립니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두 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10명에게 말해서 7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정말 무리한 건 아닐까? 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실행력이 떨어지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끔찍한 방해물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교묘한 형태의 방해가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응원입니다. 이게 방해라고요? 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과도한 응원과 칭찬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대박 나겠다. 너 그거 진짜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쏟아지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경계심이 느슨해집니다. 냉정하게 위험 요소를 분석해야 하는데 주변의 칭찬에 취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그 응원해주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니면 더 나쁜 경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런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기에 응원이든 비판이든 남의 반응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영원히 비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실행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즉,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는 말해도 됩니다. 아니,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계획 단계에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쉽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낸 뒤에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눈앞에 결과물이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전략은
이겁니다. 남들이 질투하고 방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마라.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비밀로 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 세상에 보여줘라. 그러면 질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더 이상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식 지혜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을 따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더 깊어질 겁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자기 연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멜로파크 연구소에서 팀원들과 함께 조용히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전구를 만들려는 발명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이 자기 친척 상황을 공개했다면 경쟁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특허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침묵했고 완성된 전구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는 에디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할 때 그 프로젝트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극비였습니다. 아이폰 개발팀 내에서도 서로 다른 파트의 사람들은 전체 그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잡스는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쟁사의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지면 비판과 의심과 회의론이 쏟아질 것을 잡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시장은 이미 노키아와 블랙베리가 장악하고 있었고 컴퓨터 회사인 애플이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잡스는 그런 소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완성하고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더 이상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혁명적인 제품이 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원칙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들에게도 통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잡스가 쇼펜하우어를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결국 같은 곳으로 수렴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한 사람은 시대와 분열을 불문하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철학적인 깊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통찰에 도달할 수 있었던 철학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명언의 의미가 한층 더 풍부해집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은 의지라는 개념입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의지력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란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 맹목적인 충동,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원초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먹으려 하고 번식하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그 근원적인 욕구.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원합니다. 이유 없이, 끝없이, 무한히 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이 이 맹목적 의지에 의해 지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이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질투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가지게 될 것 같을 때 의지가 반응합니다. 저것은 내 것이어야 하는데 이 반응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투를 도덕적으로 비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질투하지 마라. 남의 성공을 축하해줘라. 이런 말은 의지 앞에서 무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덕적 해결책 대신 실용적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의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의지가 작동하는 조건을 바꿀 수는 있다.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질투가 작동할 조건 자체가 사라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현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미지를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기 계획을 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표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표상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능력이 있나?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의도와 전혀 다른 표상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상에 기반해서 상대방은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표상이 만들어질 재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즉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명언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인간은 맹목적 의지에 지배당하고 서로의 표상 속에서 살며 질투와 허영이라는 본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냉혹한 진실을 인정한 이유에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침묵이라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동양 철학과도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서양 철학자 중에서 동양 사상에 가장 깊이 빠져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도 철학, 특히 우파니샤드와 불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항상 우파니샤드가 놓여 있었고 불상이 장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침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말이 많으면 화가 많다. 인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속담들도 모두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합니다. 결과로 말합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정어, 즉 바른 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 불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말을 삼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는 말이 곧 업을 짓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가 입 밖에 내지 마라고 한 것과 부처가 말을 삼가라고 한 것, 표현은 다르지만 꿰뚫는 진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의 이유를 내면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밝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말하면 남들이 방해하니까 말하지 마라. 동기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맞습니다. 침묵은 외부의 방해를 차단함과 동시에 내면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쇼펜하우어와 불교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산꼭대기에 도착한 셈입니다. 손자병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이 내 계획을 모르면 나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적이 내 의도를 알면 나는 불리해진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전쟁의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인생은 전쟁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영시적으로 적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에 반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기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전장에서 자기 작전을 적에게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실천 이야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할 때 최소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설레는 마음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 겁니다. 그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시간에 실제로 그 일을 조금이라도 진행하십시오. 두 번째, 꼭 누군가와 상의해야 한다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에게만 말하십시오. 쇼펜하우어도 완전한 고립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극소수의 진정한 친구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숫자를 극적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10명에게 말할 것을 1명에게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1명을 고를 때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고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할 사람인지 아니면 은근히 불편해할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세 번째, SNS에 자기 계획이나 목표를 올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입니다. 새해 목표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페이스북에 쓰지 마십시오. 책 쓰기 시작했다고 트위터에 알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이 변했을 때, 책이 출판되었을 때, 사업이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100배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계획을 물어볼 때 대처하는 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뭐해? 뭐 새로운 거 없어?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모호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하고 있지. 정리되면 말해줄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실천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호함은 거짓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가까운 가족에게도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에게 자기 계획을 말했다가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사랑에서 나온 반대일 수도 있고 질투에서 나온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추진력에 타격을 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획이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실행이 진행된 다음에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도 매우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깊이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이지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계획을 남에게 말하는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대부분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나 이런 거 하려고 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대단하다, 멋있다, 잘 될 거야 라는 반응입니다. 즉,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허영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면 여러분의 행복은 남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남이 칭찬하면 행복하고 남이 무시하면 불행합니다. 남이 인정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이 부정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삶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안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기 안에서 확신을 찾아라. 남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라. 그러려면 먼저 남에게 말해서 인정받으려는 습관을 끊어라. 입을 다무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 선택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독립을 향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남이 뭐라고 하든 이 길을 갈 것이다. 남의 칭찬이 없어도 나는 이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내면의 힘을 키우는 훈련이 바로 침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을 자기 자신 안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인정이 없어도 자기 안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에게 자기 계획을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남이 확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자기 안이 텅 빈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SNS에 올리고 친구에게 말하고 가족에게 자랑하고 이것은 인정 중독입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진짜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날, 운동복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 오운완을 미리 상상하고 그 과정에서 벌써 뿌듯해져서 정작 운동은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건강한 식단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의 응원 댓글에 기분이 좋아져서 정작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경험.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함정입니다. 말하는 것이 행동을 대체해버리는 현상, 표현이 실천을 대신해버리는 현상.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리만족이라고도 설명하고 자기 신호 이론으로도 설명합니다. 자기 신호 이론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신호를 보내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다는 이론입니다. 나는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남에게 말하면 그 말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미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동을 안 해도 자기 정체성이 이미 운동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행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고 결국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의 직관으로 파악한 것을 현대 과학이 이제야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철학의 힘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은 과학이 따라잡기도 전에 이미 진실을 포착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을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만족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들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우울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려 했습니다. 장밋빛 안경을 끼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 위에서 진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인간은 질투한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하기 어렵다. 이것도 비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인간은 선하다, 서로 돕는 존재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긍정이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위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말은 비관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긍정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전제합니다. 당신에게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 당신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다. 단지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략적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메시지입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실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의 힘은 단지 남의 방해를 막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침묵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도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심리적으로 비밀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때 그것은 일종의 내면적 보물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프로젝트, 나만의 계획, 나만의 꿈. 이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묘한 힘이 생깁니다. 자기 안에 비밀스러운 에너지원이 있는 느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그 비밀을 남에게 말해버리면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풍선에서 공기가 빠지듯 내면의 동력이 사라집니다. 말가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중에 자기가 쓰고 있는 작품에 대해 절대 미리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티븐 킹은 첫 초고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아내에게도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남에게 말해버리면 그 이야기를 글로 써야 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말로 해버리면 글로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적어도 무의식은 그렇게 느낍니다. 이것은 비단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가도, 예술가도, 학생도,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획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면의 추진력이 감소합니다. 이것은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묵묵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 사람에게 말하고 나서 실행해 보십시오. 두 경우에 내면적 동력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말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강한 추진력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미묘한 심리적 메커니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의지라고 부른 그 힘, 무언가를 향해 돌진하는 그 맹목적 에너지는 말로 분산되면 약해지고
침묵 속에 응축되면 강해집니다. 물이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수압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지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려면 출구를 줄여야 합니다. 말은 에너지의 출구입니다. 출구를 막으면 에너지는 행동이라는 하나의 통로로 집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의지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남에게 말하는 데 쓸 것인가? 실제로 행동하는 데 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이 특히 빛을 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중요한 계획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심지어 비웃거나 한 경험. 이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트는 게 아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것이다. 당신이 순진했던 것뿐이다. 이제 알았으니 더 현명하게 행동하면 된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다. 신뢰를 주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절하라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이해와 미움은 다릅니다. 인간은 질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의 반응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회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심. 남이 내 계획을 듣고 질투했다. 당연한 거다. 인간이니까. 남이 내 성공을 축하하면서 속으로 불편해했다. 당연한 거다. 인간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분노도 줄고 실망도 줄고 에너지 낭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아낌 에너지를 자기 일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혼자 살면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이 평정심 덕분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철학을 완성하는 데 쏟았습니다. 결국 세상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가 세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상이 그를 따라온 겁니다. 이것이 침묵과 인내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때로는 남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기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팀을 구성해서 함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멘토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상황을 말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입을 닫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말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불필요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은 파라노이아가 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순진함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완전한 은둔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소수의 친구가 있었고 출판사 관계자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그의 철학을 이해하고 알리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생각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기 계획과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잉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투명성, 개방성, 소통 이런 가치들이 높이 평가되죠. 물론 이런 가치들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대일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떠들고 있을 때 조용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계획을 공개하고 있을 때 묵묵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강자입니다.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남의 반응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에 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판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실행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남들이 떠들고 논쟁하고 방어하느라 시간을 쓰는 동안 여러분은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명예는 보존되어야 하고 영광은 쟁취되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영광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묵묵히 끈질기게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응원은 필요 없습니다. 남의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실행력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30년 동안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철학의 가치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조용히, 꾸준히 글을 쓰고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 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았을 때 그의 철학은 이미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도 고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입을 다물고 행동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남긴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그 계획의 첫 걸음을 실행하십시오. 말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말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자극합니다. 행동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말은 약속에 불과합니다. 행동만이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묵은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의견이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 남의 기배가 아닌 자기 자신의 욕구, 남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가치, 이것들을 발견하려면 먼저 외부의 소음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세상은 떠드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자기 계획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꿈을 과시하는 사람, 자기 목표를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들 대부분은 1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요. 반면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은 1년 뒤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왔으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새기겠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타인의 질투와 허영심은 당신이 성공하기도 전에 끔찍한 방해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꺼내 보이지 마십시오. 조용히 품고 묵묵히 실행하고 결과로 세상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풍요로운 집안이었지만 가정 내부는 불행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좋지 않았고 쇼펜하우어 자신도 어머니와 평생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바이마르에서 문학살롱을 운영하며 괴테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과 교류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자기 철학 작업에 몰두하면서 어머니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을 때 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한나는 아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것이 약사를 위한 책이냐고 비아냥거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 경험이 쇼펜하우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온 힘을 다해 쓴 책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족의 질투라는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자신이 문학계의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자기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고 그 체험이 타인의 질투와 허영심이라는 경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질투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사상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투를 남남 사이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경쟁자 사이, 동료 사이, 친구 사이의 감정.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가족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질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체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가 더 절실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질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감이 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유독 잘 될 때 다른 형제자매가 순수하게 기뻐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녀가 부모보다 더 성공했을 때 모든 부모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축하 안에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의 말에 공감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와의 갈등은 결국 결별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그 관계에 대해 씁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개인적인 아픔이 그의 철학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냉철한 시각. 기대하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아 라는 가르침은 모두 이런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비관적이라고요? 저는 그를 비관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직하다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진심은 통한다. 이런 말들은 듣기 좋지만 현실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달콤한 거짓말 대신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 위에 서야만 진짜 단단한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불편한 진실 위에 선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환상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불편한 진실 위에 선 사람은 배신당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불편한 진실 위에 선 사람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입니다. 환상 없이 살되 포기하지 않는 것, 인간의 어두운 면을 알되 미워하지 않는 것, 혼자의 힘으로 서되 외롭지 않은 것. 왜냐하면 자기 안에 충분한 세계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침묵하고 묵묵히 실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외롭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뚝뚝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외롭지 않냐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혼자인 것이 외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충분히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 안에 풍부한 생각, 깊은 감정, 흥미로운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쇼펜하우어 본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혼자 사는 것을 즐겼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이므로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보다 자기 내면의 풍요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플루트를 연주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 극장이나 콘서트에 갔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다듬고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축이 생깁니다. 남의 시선에 동요하지 않는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기 안의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고통이 아닙니다. 침묵은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수익률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 성공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외부의 수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남의 질투에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마디. 당신의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말 속에 담긴 지혜는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질투와 허영은 본능입니다. 이것을 도덕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본능이 작동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말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 에너지를 행동에 쓰면 결과가 나옵니다. 말을 쓰면 허공에 사라집니다. 셋째, 말하는 순간 뇌가 이미 달성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이 착각이 실행력을 떨어뜨립니다. 넷째, 침묵은 내면의 힘을 기릅니다. 남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 안에서 확신을 찾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결과가 나온 뒤에 보여주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말하면 아무나 깎아내릴 수 있지만 결과물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최고의 인생 전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답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질투하고 허영을 부리고 남의 성공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본성에 대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침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200년 된 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침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를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타인의 질투와 허영심은 당신이 성공하기도 전에 끔찍한 방해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입을 다물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